10년을 알고 지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이 밥도 먹고 명절이면 안부 전화도 하고 가끔은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속 깊은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의심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 사람이 메뉴판을 펼치더니 제일 비싼 걸 골랐습니다. 술도 시키고 반찬도 추가하고 기분 좋게 웃으며 건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산서가 나왔을 때 그 사람은 슬쩍 고개를 돌렸습니다. 전화가 온 척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계산했습니다. 그날도 그 전에도 그 전전에도 돌아오는 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밥 한 끼가 뭐 대수냐고 그동안 정도 있는데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돌아보니까 그 밥 한 끼가 대수였습니다. 매번 계산대 앞에서 슬쩍 빠지던 그 습관. 빌려간 돈은 기억 못하면서 빌려준 돈은 정확히 기억하던 그 태도. 내가 한턱 내면 당연하다는 듯 받으면서 자기 차례가 오면 갑자기 사정이 생기던 그 패턴. 그 모든 게 이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만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십니까? 분명히 신호는 있었는데 보고도 못 본 척했던 적, 느끼고도 그냥 넘겼던 적, 그리고 나중에야 그때 알았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했던 적. 오늘 저는 그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돈이 우리에게 조용히 보내는 신호, 사람의 말이 숨기지 못하는 신호, 거절 앞에서, 험담 속에서, 그리고 내가 쓰러졌을 때 드러나는 진짜 얼굴. 우리가 보고도 외면했던 그 신호들을 오늘은 제대로 마주해 보겠습니다. 돈 이야기를 꺼내면 불편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돈 얘기는 천하다. 돈 앞에서 계산하는 사람은 쪼잔하다. 그래서 손해를 봐도 말을 못했습니다. 빌려준 돈 못 받아도 먼저 말 꺼내기가 부끄러웠습니다. 밥을 매번 사면서도 한 번쯤 사주면 안 되나 하는 말을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돈 이야기가 천한 게 아니었습니다. 돈 이야기를 못하게 만든 그 분위기가 오히려 우리 눈을 가려버린 겁니다. 보여야 할 것을 못 보게, 물어야 할 것을 못 묻게, 따져야 할 것을 못 따지게. 그래서 사람을 잘못 봤고 관계를 잘못 맺었고 결국 혼자 상처를 삼켰습니다. 오늘 제가 하려는 건 돈 계산을 잘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이라는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돈은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누구를 존중하는지, 어디에 마음을 쓰는지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그 거울 앞에 같이 서 보시겠습니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살아오시면서 돈 때문에 사람을 잃어본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일 없으시면 이 숫자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자, 그러면 처음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전에 최영호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올해 72살. 작은 구두 수선 가게를 40년 넘게 운영하신 분입니다. 큰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골목 안쪽 간판도 반쯤 바른 그런 가게. 하지만 단골이 많았습니다. 동네 어르신들, 시장 상인들, 학교 선생님들까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영호 씨에게는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골한테는 절대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 재료비가 올라도 임대료가 올라도 단골이 내는 금액은 그대로였습니다. 주변에서 그랬습니다. 형, 그러면 남는 게 없잖아. 그때마다 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는 거야 좀 줄지. 근데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비싼 돈 내는 것보다는 여기서 편하게 맡기는 게 맞지 않아? 그 말 속에 계산이 없었습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상대의 주머니 사정을 먼저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수선이 끝난 구두를 돌려줄 때 최 씨는 항상 낡은 신문지로 구두를 감쌌습니다. 비닐이 아니라 신문지.
그 신문지 안에 작은 종이 한 장을 넣었습니다.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신발이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구두를 고친 게 아니라 마음을 고쳐준 겁니다. 그런 최 씨가 작년에 크게 아팠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단골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30명이 넘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각자 조금씩 돈을 모아서 가져왔습니다. 어떤 분은 봉투에 편지를 넣었습니다. 형님이 제 구두만 고쳐준 게 아닙니다. 제 마음도 고쳐주셨습니다. 최영호 씨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40년 동안 돈을 대하는 방식이 40년 동안 그의 사람됨을 증명해 온 겁니다. 비싼 선물을 한 적도 큰 돈을 쓴 적도 없습니다. 그냥 상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자기 몫을 줄인 것뿐입니다. 그게 40년 쌓이니까 사람이 남은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믿습니다. 돈을 잘 쓰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선뜻 내는 사람, 크게 쓰는 사람, 남한테 잘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 쓸 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내고 싶지 않은 돈을 내야 할 때 그 사람의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가 까먹었을 때 어떤 말을 하는지, 경조사비를 낼 때 기꺼이 내는지 아까워하는지, 아무도 안 보는 자리에서 기부할 수 있는지, 그게 진짜입니다. 돈을 잘 쓸 때는 누구나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돈을 쓰기 싫을 때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 순간이 그 사람의 전부입니다. 찻잔에 차를 따르는 걸 떠올려 보십시오. 진짜 넉넉한 사람은 천천히 고르게 찻잔마다 비슷하게 따릅니다.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하지만 넉넉한 척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상대가 보는 앞에서 화르르 붙습니다. 이렇게 많이 주는 나를 봐라. 그런데 주전자가 비면 돌아섭니다. 찻잔은 자기 앞에만 가득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를 어떻게 따르느냐가 결국 마음을 어떻게 나누느냐와 같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연구팀이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6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실제 은행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겁니다. 언제,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사람의 소비 패턴이 전통적인 성격 검사보다 그 사람의 성격을 더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자기를 꾸밀 수 있습니다. 설문지에도 좋은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은 속이지 못합니다. 매일 어디에 돈을 쓰는지, 누구한테 쓰는지, 언제 아끼고 언제 푸는지, 그 흐름 속에 그 사람의 성격이, 가치관이, 본성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가졌는지를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십시오. 10,000원을 쓸 때의 태도가 1억을 쓸 때의 태도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런데 돈보다 더 정확하게 사람의 본심을 드러내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거절당했을 때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아니요 하고 말한 적 있으십니까? 쉬웠습니까? 아마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 세대는 거절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부탁을 들어주는 게 정이고 거절하는 건 야박한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싫어도 좋다고 했고 힘들어도 괜찮다고 했고 안 되는 것도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사람 사이의 도리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도리가 나를 지켜줬습니까? 서울에 신명자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66살, 남편을 3년 전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내던 친한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명자야,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사정이 있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보증 좀 서줄 수 있겠니? 신명자 씨는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혼자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노후 자금이라고 해봐야 보험금과 작은 적금뿐이었습니다. 보증을 서면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나도 지금 사정이 불안해서 보증은 어려울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3초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 내 사정도 있으니까 알았어.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신명자 씨는 좀 미안했지만 솔직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그 언니에게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가 없었습니다. 문자도 없었습니다. 모임에서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니까 그때야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다른 지인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있잖아? 그 언니가 그러더라. 명자는 남편 보험금 받고도 이렇게 인색해졌다고. 신명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년이 아까운 게 아니라 20년 동안 내가 뭘 믿고 있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떠올려 보니까 20년 동안 그 언니가 나한테 전화할 때 처음 한마디가 항상 같았어요. 언니, 나 좀, 항상 나 좀이었습니다. 안부가 아니라 부탁으로 시작하는 전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오늘 좀 어때? 밥은 먹었어? 이런 말을 먼저 한 적이 없었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20년이면 충분히 사람을 알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거절은 참 묘한 겁니다. 내가 아니오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의 진짜 얼굴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람으로 보고 있었는지 아니면 쓸모로 보고 있었는지가 딱 갈립니다. 나를 사람으로 본 사람은 거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 내 사정이 있지. 충분히 이해해 이렇게 말하고 관계는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나를 쓸모로 본 사람은 다릅니다. 거절하는 순간 쓸모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나는 더 이상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떠나거나 돌아서서 칼을 꽂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누군가를 거절했을 때 그 사람이 떠나갔다면 당신이 친구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처음부터 그 친구가 없었던 겁니다. 쓸쓸한 말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에게 거절당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거절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5초 거절을 들은 직후의 그 짧은 순간의 표정이, 목소리가 첫 마디가 나옵니다. 그건 준비된 말이 아닙니다. 머리가 미처 정리하기 전에 튀어나온 진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알고 싶으면 물어보거나 관찰하거나 오래 지켜볼 필요 없습니다. 한 번만 거절해 보십시오. 그 한 번이 10년보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아니요 하고 싶은데 못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거절하면 정이 깨질까봐, 야박하다고 할까봐, 관계가 끝날까봐 그 마음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거절은 불효가 아닙니다. 거절은 여러분의 품격을 지키는 가장 조용한 용기입니다.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것부터 오늘 하나만.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신명자 씨의 그 언니 같은 사람이 떠오르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혹시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었나 싶은 생각이 스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이 채널은 여러분을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구독 버튼 한번 누르시는 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듣고 있어. 그리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이 이야기가 아직 듣지 못한 분들에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자, 이어서 이야기 쌉니다. 돈이 보여주는 진짜 얼굴, 거절이 드러내는 본심. 여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돈보다 쉽고 거절보다 흔하게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부산에 이동구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74살, 매일 아침 6시에 집을 나섭니다. 목적지는 집 근처 공원. 거기서 7명의 친구들과 함께 스트레칭을 하고 가볍게 걷고 끝나면 벤치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나눕니다. 7년째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비가 와도
무릎이 아파도 새벽부터 나가는 이유는 운동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한 시간이 하루 중에 가장 사람다운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박 씨가 안 나왔습니다. 7명 중에 1명. 허리가 아파서 오늘은 쉰다고 아침에 단체 문자를 보냈습니다. 운동을 끝내고 벤치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박 씨가 요즘 운동도 안 하고 술만 마시더라. 그러니까 허리가 안 좋지. 다른 1명이 받았습니다. 맞아. 자기 관리를 안 해. 우리가 아무리 같이 하자고 해도 본인이 안 하는데 어쩌겠어. 이동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커피만 마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박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형, 허리 괜찮아. 무리하지 말고 내일은 천천히 나와. 그게 다였습니다. 나중에 이동구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이야기를 쉽게 하는 사람들은 내가 없으면 내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합니다. 왜냐면 나도 빠진 적이 있으니까. 그 다음날 공원에 나갔더니 분위기가 이상했거든요. 누군가가 눈을 피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이동구 씨는 조용한 분입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습니다. 그 대신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공원에 나갈 때 물병을 항상 2개 챙깁니다. 자기 것 하나, 그리고 여분 하나. 혹시 누가 깜빡하면 그 한마디가 이동구 씨의 전부를 말해줍니다. 그는 자리에 없는 사람을 험담하는 대신 자리에 없는 사람이 돌아올 때 불편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모임이 있으실 겁니다. 등산 모임, 경로당, 동창회, 아파트 부녀회, 아침마다 만나는 산책 친구들. 그리고 그 모임에서 누군가 빠지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걔가 요즘 왜 그래? 그 집이 원래 그래. 남편이 그러니까 본인도 저렇지. 한두 번은 그냥 넘어갑니다. 사람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매번 반복되면 그건 습관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그 사람의 성격입니다. 뒷담화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끔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속에 쌓인 건 풀어야 살지.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남을 깎아내려야 풀리는 스트레스라면 그건 해소입니까? 아니면 중독입니까? 여기서 한 가지 구별해야 할 게 있습니다. 관계가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터놓는 것과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앞에 것은 상담이고 뒤에 것은 공격입니다. 둘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이 이야기를 그 사람 앞에서도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으면 속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할 수 없으면 험담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제3자를 이야기할 때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없는 사람을 어떤 말투로 이야기하는가? 그 안에 걱정이 있는가? 아니면 비웃음이 있는가? 그게 바로 여러분이 없을 때 여러분이 어떤 말로 불리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김치 담그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냉장고에 김치를 넣어두면 넣은 사람은 코가 익어서 냄새를 못 맡습니다. 아무 냄새도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온 사람이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코를 찌르는 냄새가 확 퍼집니다. 뒷담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사람은 모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가벼운 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압니다. 그 냄새가. 그리고 그 냄새는 결코 그 자리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동구 씨가 한 가지 더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제가 7년 동안 그 모임에서 배운 건 운동이 아닙니다. 누가 진짜 친구이고 누가 같이 있으면 위험한 사람인지 그걸 배웠습니다. 운동은 핑계고 사람 공부가 진짜였습니다. 사람 공부, 그 말이 와닿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속한 모임에서 여러분이 없는 날 여러분에 대해 어떤 이야기가 오갈 것 같으십니까?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해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뒷담화는 밖으로 향하는 칼 같지만 실은 자기 품격을 베는 칼입니다. 자, 여기까지 돈과 거절과 뒷담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보다 더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그건 바로 다정한 말 속에 숨은 칼입니다. 욕을 하는 사람은 쉽게 알아봅니다. 소리 지르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 차갑게 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한번 보면 압니다. 아, 저 사람은 조심해야겠다. 그런데 웃으면서 찌르는 사람은 다릅니다. 말이 부드럽습니다. 표정은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따뜻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집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기뻤던 마음이 어느 순간 사라져 있습니다. 인천에 윤정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69살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딸이 회사에서 승진했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팀장 됐어.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윤정희 씨는 기뻤습니다.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그런데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이거였습니다. 그래? 근데 애는 누가 봐? 전화기 너머로 딸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엄마, 나 먼저 끊을게 하고 전화가 끝났습니다. 윤정희 씨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내가 뭘 잘못이? 나는 걱정이 돼서 물어본 건데 딸이 바쁜데 아이는 어떡하나 싶어서 한 말인데 며칠 동안 딸한테 연락이 안 왔습니다. 먼저 전화하기도 어색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서야 딸이 짧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엄마, 나 좋은 일 있을 때 축하해 한마디만 먼저 해줬으면 좋겠어. 그때야 윤정희 씨는 알았습니다. 내가 한 말이 관심이 아니라 찬물이었다는 걸. 딸이 기쁜 마음으로 엄마한테 제일 먼저 전화한 건데 엄마 입에서 나온 말은 축하가 아니라 걱정이었습니다. 그 걱정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이 문제는 실제로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나올 자리는 거기가 아니었습니다. 윤정희 씨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관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딸한테는 칼이었던 거예요. 그게 참 무섭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칼을 쥐어주고 있었는데 나만 몰랐어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이가 있는데 무리하지 마. 너 그렇게 하면 나중에 후회해. 내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걱정이 되니까 하는 말이지 다른 뜻 없어? 하나하나 뜯어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이 반복되면 듣는 사람은 자기 선택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내 판단에 확신이 없어지고 뭘 해도 불안해지고 결국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수동적 공격이라고 부릅니다. 직접 비난하지 않습니다. 직접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걱정이라는 포장지 안에 반대를 넣어서 건네줍니다. 받는 사람은 고마워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모릅니다. 그게 이 말들의 무서운 점입니다.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나를 위해서 한 말인데 어떻게 화를 냅니까? 미국 UCLA 대학교의 셸리 게이블 교수 연구팀이 재미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이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상대가 보이는 반응을 4가지로 나눴습니다. 적극적으로 기뻐하는 반응, 조용히 인정하는 반응, 무관심한 반응, 그리고 걱정을 앞세우는 반응. 이 4가지 중에 관계를 강화하는 반응은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기뻐하는 것. 나머지 3가지는 걱정을 앞세우는 반응을 포함해서 전부 관계를 약화시켰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상대를 비난하지 않아도 무시하지 않아도 그냥 함께 기뻐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깨집니다. 같이 웃어주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상처라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요. 말이 시가 된다.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속담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씨는 땅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에 떨어지면 거기서 뿌리를 내립니다. 좋은 씨면 꽃이 피고 나쁜 씨면 가시가 자랍니다. 문제는 어떤 씨를 뿌렸는지 뿌린 사람은 기억도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씨를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싹이 나고 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내 입에서 나간 말 중에 누군가의 마음에 뿌리를 내릴 말이 있었습니까?
그게 꽃이었습니까? 가시였습니까? 윤정희 씨는 그 뒤로 원칙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딸이 좋은 소식을 전하면 첫 마디는 무조건 축하해. 걱정은 그 다음, 조언은 그다다음. 그리고 그 조언도 딸이 물어볼 때만 이렇게 바꾸니까 딸이 전화를 더 자주 합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 전부였는데 요즘은 이틀에 한 번꼴로 엄마한테 먼저 연락이 옵니다. 바뀐 건 딸이 아닙니다. 엄마의 첫 마디가 바뀐 겁니다. 그 한마디가 관계 전체를 바꾼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돈이 보여주는 얼굴, 거절이 드러내는 본심, 뒷담화 속의 숨은 성격, 그리고 다정한 말 안에 감춰진 칼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네 가지 신호 모두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매일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게 아닙니다. 보고도에서 모른 척했던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장 정직한 신호가 하나 남았습니다. 이건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연기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 좋은 표정, 좋은 태도로 포장해도 이 순간만큼은 본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내가 쓰러졌을 때 누가 남는가? 광주에 정해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일어난 살 3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새벽 4시 혼자 자다가 오른쪽 팔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입이 돌아갔습니다. 겨우 왼손으로 전화기를 잡아서 119를 눌렀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병원에 실려갔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석 달을 병원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정해철 씨의 휴대전화에는 연락처가 200개 남짓 저장돼 있었습니다. 평생 만나온 사람들, 직장 동료, 동창, 이웃 모임 친구들, 거래처 친척까지 200명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소식이 퍼졌습니다. 첫 주에 전화가 왔습니다. 40통 가까이 왔습니다. 형 괜찮아, 빨리 나.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목소리마다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해철 씨는 그 전화들이 고마웠습니다. 아,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전화가 줄었습니다. 40통이 12통이 됐습니다. 대부분은 한 번 전화하고 끝이었습니다. 안부를 물었으니까 도리는 한 겁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12통이 5통이 됐습니다. 석 달째 3통이었습니다. 200명 중에 3명, 그 3명 중 1명이 군대 동기였습니다. 김 씨라는 사람 50년 전에 같은 부대에서 복무했습니다. 전역 후에도 가끔 연락하고 지냈지만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정도였습니다. 가까운 사이라고 말하기엔 좀 멀고 먼 사이라고 말하기엔 끈이 안 끊어진 그런 관계. 그 김 씨가 매주 문자를 보냈습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네, 글자였습니다. 형, 나 여기 있어. 그게 다였습니다. 어떻게 지내냐, 뭐 필요하냐, 언제 퇴원하냐 이런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 여기 있어.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병문안을 왔습니다. 올 때마다 손에 들고 오는 게 있었습니다. 작은 비닐봉지에 든 땅콩 과자. 50년 전 군대에서 둘이 나눠 먹던 과자였습니다. 지금은 구하기도 쉽지 않은 이름도 잘 기억 안 나는 그 과자. 김 씨는 매번 그 과자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에 놓으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때 그 맛은 아닌데 그래도 이거밖에 없더라. 정해철 씨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명이 있었습니다. 3명이 남았습니다. 200은 관계고 3이 인생입니다. 나는 70년을 살아서 그걸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해철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병원에 누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프면 합니다. 힘들면 보입니다. 잘 나갈 때는 다 모입니다. 전화도 오고 밥도 사주고 형, 우리 사이에 하면서 가깝게 굽니다. 그런데 쓰러지는 순간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전화기가 울리지 않습니다. 문자가 뜸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아,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구나. 처음부터 내 옆에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쓸모 있을 때만 옆에 있었던 거구나.
산에 나무가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맑은 날에는 나무가 다 비슷해 보입니다. 잎도 푸르고 줄기도 곱고 다 건강해 보입니다. 어떤 나무가 튼튼하고 어떤 나무가 약한지 맑은 날에는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태풍이 지나갑니다. 바람이 몰아치고 비가 쏟아지고 땅이 흔들립니다. 그 다음 날 산을 올려다보면 그제야 보입니다. 어떤 나무는 그대로 서 있고 어떤 나무는 꺾여 있고 어떤 나무는 뿌리째 뽑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맑은 날에는 다 좋은 사람 같습니다. 태풍이 와야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숲을 맑은 날에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쓰러졌을 때 떠난 사람들을 원망하기는 쉽습니다. 왜 연락 안 했어? 왜 와보지도 않았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관계의 기준이 달랐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함께 있으면 좋으니까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함께 있으면 이로우니까 만납니다. 좋으니까 만나는 사람은 상대가 아파도 옆에 있습니다. 좋은 건 변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이로우니까 만나는 사람은 이로움이 사라지면 함께 있을 이유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원망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기준의 관계였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나는 내 주변 사람에게 어떤 기준으로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 남을 볼 때는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나를 볼 때는 흐릿해집니다. 하지만 사람을 읽는 눈이라는 건 상대의 본성을 꿰뚫는 능력만이 아닙니다. 내 안의 본성을 솔직하게 마주하는 용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해보십시오. 조용히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만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새벽 2시에 내가 쓰러져도 전화 한 통이면 달려올 사람 10명이 아닙니다. 5명도 아닙니다. 3명이면 됩니다. 3명. 떠오르십니까? 3명이 떠오르는 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입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가진 부자. 2명이 떠오르는 분도 괜찮습니다. 2명이면 충분합니다. 1명만 떠오르는 분. 그 1명을 잡으십시오. 온 마음으로 잡으십시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지탱할 수 있는 기둥입니다. 그리고 혹시 아무도 떠오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 질문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었는가? 누군가 새벽에 쓰러졌을 때 내 이름을 떠올렸을까? 남에게서 받고 싶은 것이 있으면 먼저 내가 그것을 준 적이 있는지 돌아보는 겁니다. 그게 사람을 읽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남을 읽는 것에서 시작해서 나를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50년 전 과자 한 봉지, 그걸 아직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바로 관계의 전부입니다. 자, 이제 모든 이야기를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5가지 신호를 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돈을 어떻게 대하는가? 돈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쓰기 싫을 때 어떤 표정을 짓느냐, 거기에 본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내가 거절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거절은 관계의 엑스레이였습니다. 한 번의 거절이 10년의 관찰보다 정확했습니다. 떠나는 사람은 처음부터 내 옆에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자리에 없는 사람을 어떻게 말하는가? 그 말이 곧 내가 없을 때 나를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걱정이 담긴 말인지 비웃음이 담긴 말인지 그 차이가 그 사람의 품격이었습니다. 네 번째, 다정한 말 속에 칼이 숨어 있지는 않은가? 걱정이라는 포장지 안에 든 반대. 관심이라는 이름표를 단부정. 축하해가 먼저인지 근대가 먼저인지. 첫 마디가 관계를 결정했습니다. 다섯 번째, 내가 쓰러졌을 때 누가 남는가? 200명이 3명이 되는 순간 그 3명이 인생이었습니다. 맑은 날엔 다 좋은 사람이지만
태풍이 와야 진짜가 보였습니다. 우리는 심리학자가 될 필요도 독심술을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눈을 뜨면 됩니다. 신호는 이미 거기 있었습니다. 밥 한 끼 속에, 거절 한마디 속에, 빈자리 뒤에 흐르는 말 속에, 축하 대신 나온 걱정 속에, 그리고 새벽 2시에 울리지 않는 전화 속에 다 보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노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남을 아는 것은 지혜요. 자기를 아는 것은 밝음이라. 맞습니다. 사람을 읽는 것은 지혜입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건 남을 읽는 일이 아닙니다. 다 보이는데도 참아놓지 못하는 마음, 이미 알고 있는데도 한 번만 더 하고 붙잡는 그 미련, 그걸 내려놓는 것, 그게 진짜 밝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으십니까? 혹시 돈 앞에서 진짜 얼굴을 보여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한 번의 거절에 등을 돌린 사람이 있었습니까?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른 사람이 있었습니까? 다정한 말로 내 기쁨의 찬물을 끼얹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쓰러졌을 때 아무 말 없이 곁에 앉아 있어 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지금 떠오르셨다면 그 이름을 댓글에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그 사람과의 이야기를 한 줄만 남겨주십시오. 길 필요 없습니다. 한 줄이면 됩니다. 20년 친구가 10,000원 때문에 떠났습니다. 이것도 좋고 형이 석 달 동안 매주 문자를 보내줬습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한 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나만 그런 사람을 만난 게 아니었구나. 그 한마디가 외로운 밤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저는 압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한 분만 떠올려 보십시오. 같이 들으면 좋겠다 싶은 분, 오랫동안 연락 안 했던 형, 누나, 동생, 친구, 이 영상을 보내는 게 안부 인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기 어색할 때 영상 하나 보내면서 이거 한번 들어봐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용기입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는 여러분과 제가 만든 겁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들어주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5가지 신호를 들으셨습니다. 돈, 거절, 뒷담화, 다정한 칼, 그리고 쓰러진 뒤에 남는 사람. 어쩌면 들으시면서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는 사람 얼굴이 떠올랐을 수도 있고 내가 그런 적이 있었나 싶어서 마음이 무거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무거움이 정상입니다. 사람을 제대로 본다는 건 원래 편한 일이 아닙니다. 보고 싶지 않은 것까지 보게 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 불편함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다음부터는 속지 않습니다. 다음부터는 엉뚱한 사람에게 마음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다음부터는 진짜 소중한 사람 옆에 제대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랜 세월을 살아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어떤 만남은 선물이었고 어떤 만남은 수업료였습니다. 잘 봤을 때도 있고 잘못 봤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다만 오늘 이후로는 조금 달라지셔도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의심하자는 게 아닙니다. 모든 관계를 계산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 눈을 조금 더 믿자는 겁니다. 느낌이 이상할 때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말자는 겁니다. 아, 뭔가 다르다 싶을 때 한 번쯤 멈춰서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남은 날들은 훨씬 단단해질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람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좋은 사람 곁에 있을 자격이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오래 살면 자꾸 자기를 낮추게 됩니다. 나이 들어서 뭘 바라겠어. 이 나이에 무슨 친구야. 있는 사람한테 감사하고 살아야지. 그 마음이 겸손해서 나온 건지 아니면 스스로를 포기한 건지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은 좋은 사람 옆에 있을 자격이 있습니다. 새벽 2시에 전화해도 되는 사람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거절해도 떠나지 않는 사람 곁에 설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능력으로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여러분에게는 이미 그 자격이 있습니다. 70년을 사셨든 60년을 사셨든 50년을 사셨든 여러분이 걸어온 그 길 위에 반드시 여러분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있습니다. 정해철 씨의 군대 동기처럼 매주 내 글자를 보내는 사람이, 최영호 씨의 단골들처럼 조용히 마음을 모으는 사람이, 이동구 씨처럼 물병을 하나 더 챙기는 사람이,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에게 바로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떠올리며 버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건넨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지탱한 기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의 끝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사람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그보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미 따뜻한 사람이 있습니다. 70년 동안 누군가를 위해 물병을 하나 더 챙기며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사람 곁에 있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